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먼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코롱인더를 63,000원에 예. 30% 가지고 있어요. 아, 63,000원에 30%요? 네. 요거 그러면 봄쯤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아, 작년 이때쯤에, 작년 가을쯤에. 아, 네네네. 굉장히 비싼 가격에 예. 사가지고 계속 조금씩 하루에 뭐 한두 주씩, 세 주씩 뭐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조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지난해 가을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높게 1년쯤 된 것 같아요. 네. 들어가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바로 한 9월쯤에 고점이 나왔던 게 11만 4천 원대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와,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4만 2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제발 좀 그만 떨어지고 한번 수직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 타이밍이 잘 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인더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되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믿고서 그때 한 10만 원대에 들어가서 예. 계속 조금씩 샀어요. 그래서 네. 주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래서 지금 걱정이 좀 크거든요. 네. 마이너스가 너무 제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제일 큰 종목이라서. 예, 그러면 손실을 네. 좀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그리고 전망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준현 운영자과 함께 코롱인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운영자님, 코롱인더 처음에는 10만 원 넘었을 때 들어가셨대요. 그러면서 비중 자꾸 늘려오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중 늘렸을 때 조금이라도 올라와야 늘리는 그 맛이 있을 텐데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충분히 업황이 좋고 경기가 좋을 때 10만 원 정도 올라갈 만한 뭐 가치가 있는 주식이죠. 예. 근데 그때 10만 원 정도는 거의 상단 목표 가격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만 원대까지 지금 반 이상 떨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예사의 이제 주력 제품을 좀 보게 되게 되면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게 그 산업자재 쪽에 된 그 타이어 코드라든가 아라미드라든가 네. 이게 즉 그 타이어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네. 전방 산업이라 좀 봐야 되겠죠. 뭐 타이어 주가는 그렇게 상대로 나쁘지가 않는데 그쪽 비중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 수지, 그다음에 페트 필링, 그다음에 해서 또 이제 의료업조도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네. 다양한 산업입니다. 즉 이 다양한 산업 자체는 가장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자동차에서부터 의료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산 이제 실적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일 텐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석유화학 제품들이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원재료 가격대에 따른 부담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예. 특히 이거 1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실적 자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주가는 못 가느냐? 네. 결국은 업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크게 보면 이 종목이 석유화학 업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석유화학 업종이고 원래 이들 종목은 과거에 이제 효성이라든가 SKC라든가 코롱하고 코롱인더가 딱 그 사업 구조 자체가 비슷했는데 효성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문으로 분할됐고 그다음에 SKC는 이제 동박 2차전지 쪽으로 분류가 돼 버렸다 보니까 이 종목은 나홀로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 주가가 없어요. 비교 주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종목이 이제 효성이라든가 SKC와 비교해 가지고 주가 싸다 그러면서 좀 비교 주가를 형성해 가지고 주가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 이 주가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PER 기준에 지금 아마 6배 정도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주가 상당히 싸죠. 이 종목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PER 기준에서 8배, 10배 이상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5배, 6배까지 떨어질 정도로 주가는 상당히 싸다는 거죠. 즉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대로 성장성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밸류 지표 자체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기업 내용 자체는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차트를 본다 한다면 그 문제가 있을 정도로 주가가 지금 저점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석유화학 업종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안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이 이제 화학 업종이 좀 좋아지면서 그래야지 이 종목도 함께 이제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모멘텀이 부각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화학 업종이 좋아질 가능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산다한다라면 지금도 롯데케미칼에서 대한용화 사시는 분 계시는데 산다한다 제가 보기에는 코롱인더를 사야 됩니다. 지금도 본다 한다면 롯데케미칼이 지금 올해 2분기 때, 3분기 때 지금 2천억, 3천억 적자 나거든요. 적자가 나면서
아마 내년도까지 적자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2천억, 3천억 사상 최대치적이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사가지고 비중을 잘 못 봤는데 몇 프로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30%까지 갖고 계시네요. 그럼 추가 매수는 다른 종목들도 물론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런 위치예요. 결국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면 빠르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코롱인더처럼 더 좋은 종목들도 이 정도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좀 보유하시고 최소한 길적으로는 일단 5만 5천 원 이상까지는 가져가야 되겠죠. 시점은 아마 내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길게 보시고 주가는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손절하지 마시고 기업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5만 5천 원 이상까지는 최소한 보유하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코롱인더 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동안에 내림세만 계속 나왔는데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시장 계속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비중은 많으니까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대로 보유를 좀 해보시죠. 다만 그 시점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길게 보시고 5만 5천 원 이상까지는 가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답이 잘 안 나온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 봤습니다. 코롱인더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화로 코롱인더 살펴드렸어요. 방금 전에 그 운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참 이 코롱인더처럼 주가가 계속 밀린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단 그 종목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늘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도 02-325-8200 전화 통해서도 남겨주시죠.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가을여행님, 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진단 부탁드려요. 메디콕스 1,300원에 5% 갖고 있는데 무중을 받는 게 나을까요? 그 전에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말씀을 보내주셨네요. 메디콕스 지난 10월 20일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무상증자 얘기만 나와도 정말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희한하게도 이 메디콕스 좀 주가가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20일에 공시가 나온 이후로 오히려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0.52% 상승한 9,620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메디콕스 계속 갖고 계셔야 할지, 무상증자를 받는 게 좋을지, 그 전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참 궁금한데요. 최근에 메디콕스는 이스라엘 제약사 오라메드 파마슈컬티스와 이 경구용 인슐린에 관한 그런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더딘 모습이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메디콕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무상증자를 받는 게 좋을까요? 메디콕스는 이제 원래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오라메드라는 이제 경구용 인슐린 약품 도입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조선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매각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메디콕스의 약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괜찮은 약품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인슐린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의성 부분에서 괜찮은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쪽이 사업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초창기라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별도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도 적자, 네. 작년에도 적자, 아하. 올해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적자가 날 것 같거든요. 네. 3년 연속 적자면은 이게 조금 물음표 많이 붙네요. 예,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또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 관리 종목 지급 요건을 좀 완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우리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기준일이 11월 달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제 아직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뭐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갖고 있는 회사 쪽에 종목을 내가 굳이 들고 있어야 될까?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손실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의 뭐 비중을 막 늘리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시다가 오히려 손절선 잡고 8,500원 정도 깨지면은 손절할 생각하시고 올라가면은 한 13,000원 정도까지 수익 볼 생각하시고 증자까지 받는 것보다는 예. 그냥 요 부분에서 가진 비중만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메디콕스 살펴드렸습니다. 1,300원에 5% 가지고 계시죠? 이 종목이 약간의 좀 물음표가 붙는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받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셨는데, 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17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15일까지는 뭐 매수하시면 증자를 받게 될 텐데, 그 전에 좀 처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손절선 8,500원으로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윗단으로는 13,000원 이렇게 가격을 좀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을여행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메디콕스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슬슬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지 신혜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김형신님, 현대건설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20% 갖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현대건설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로 건설주 정말 많이 내려왔죠. 정말 현대건설만 해도 한 달간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전고점이 49,000원대 구간인데 오늘 역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33,450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마 좀 바닥권에서 들어가셔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다면 왜 들어가셨는지 좀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최근에는 재건주는 많이 오르는데 좀 건설주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건설주 업황이 좀 불안 계속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박준현 운영형님께 현대건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영형님, 현대건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뭐 건설주가 어제 반등 나왔다가 오늘 다시 또 거의 어제 오른 거 다 반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동부건설이 가장 많이 떴 것 같은데 어제 하락분을 다 상승을 다 반납을 했는데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 네. 건설업종, 증권업종, 예. 은행업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좋은 어제 종목 반응이 좀 나왔었다. 그렇죠. 좋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 구간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에 있는 네. 종목들 우선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예. 지금 이제 건설주가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현대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악재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일단 해외적으로 따지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 그 빈살만 왕자가 11월 달인가 네, 방한이 취소되고 그렇죠. 그것 하나의 이제 모멘텀으로 그래도 기대를 언덕이었던 건데 정말 기대 많았는데요. 그거 취소가 좀 됐고 그다음에 또 해외 쪽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도부터인가요? 하나건설이 아마 이라크 쪽에 대규모 주택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아마 네. 12조 원 규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돈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규모 한 7, 8천 원 정도 손실 나면서. 예. 그만큼 중동 쪽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성에 대한. 해외 쪽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직격탄 자체는 이제 국내적으로 따지면 뭐 레고랜드발, PF 프로젝트. 레고랜드발 프로젝트 관련 부분 자체 지난주부터 약간 이슈화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언론화 기사화가 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들한테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이거 레고랜드발 영향권 때문에 난리 우량한 났어요. 채권, 그렇죠. 이른바 네. 한국전력 같은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도 채권 물량이 소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 보증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준다니까. 그렇죠. 지방 자체가 예. 보증한다는 자체는 그 국가 신용 등급과 그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예, 국가에서 보증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한 것도 자체도 부도 처리가 된다 한다면
다른 쪽에 이제 건설 관련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련된 같은 경우는 정말 유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시장을 오늘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레고랜드 발 정부에서 서둘러서 지금 50종 규모의 채권 안정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신용 경색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신용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해소가 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 자체가 부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건설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주가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향권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대건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그래도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은 불확실한 국면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밸류로 따지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다른 건설주도 에커 대표적으로 대림산업이라든가 DLENC라든가 GS건설이 PER 5배, 6배 평가받을 때 현대건설이 10배 평가를 받았거든요. 업종 대표의 성격으로. 근데 주가가 현대건설이 떨어져 보니까 아마 7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죠.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 실적이 얼마만큼 확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PBR 지표는 중요하거든요. 현대건설의 PBR이 지금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이 금융위기 이후에 PBR 0.5 아래 떨어진 적이 없는 거 알아요. 아마 금융위기 때도 제가 보기 이 정도로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너무 떨어졌네요.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 그러면 GS건설이라든가 DLENC 같은 PBR이 지금 0.3일 거예요. PR로 따지면 아마 2배, 3배 정도일 겁니다. 처참한데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PR보다는 PBR 지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저점이다. 일단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중소형 종목들은 그런 리스크에 지금 노출돼 있어요. 지금 자동화에서. 그래서 가급적 건설주 쪽은 그렇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것 자체는 좀 자제하고 오히려 현재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현대건설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그다음 손절매할 필요는 없는 거 업종 대표적이고 그렇지만 다만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 수익은 그렇게만 높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매물층이 지금 4만 원대거든요. 3만 8천 원, 4만 원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신용 경색 부분이 해소가 좀 되면 그러면 주가가 그때 이제 4만 원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하겠죠. 현재로 봐서는 그런 악재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매는 자제하시고 3만 8천 원, 4만 원 정도를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우려감이 정말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제2저축은행 사태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감에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운데서 현대건설의 큰 수익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는 하시되 4만 원 부근까지 좀 비슷하게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4만 원 근처까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형신님의 종목이죠. 현대건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어닉 IPS고요. 네, 여기 비중은 10%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갑자기 떨려갖고 말이 안 나오네. 네, 편안하게 하시죠. 네, 원익 IPS 10% 가지고 계시고 예. 네, 현재 주가는 27,000원인데요. 매수는 얼마 정도 하셨을까요? 매수는 아까 얘기해줬는데 갑자기 떨려갖고 얘기가 잘 안 나와. 지금 전달을 좀 받았는데 32,000원 수준에서 그 평균 단가 가지고 계시네요? 612원이요. 32,612원이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익 IPS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다들 많이 좀 떨어져 있어서 걱정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원익 IPS는 최근 들어서 9월 말에 저점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아직 매수 가격까지 못 가서 좀 아쉬우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사도 되는지 언제 제 번전은 올지 둘 중에 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손실 다 줄이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추가 매수하는 건 또 어떨지 여쭤보셨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께 맡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익 IPS입니다. 뭐 반도체 장비주. 역시 뭐 주가 많이 내려갔다가 요즘에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32,000원대 10%입니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지도 좀 봐주실까요? 일단 원익 IPS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원익 IPS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차트가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원익 IPS인데요. 제가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바꾸면은 거의 바꾼 티가 안 나죠. 그러네요. 살짝 밑으로 조금 내려온 느낌? 예, 그러니까 장비주의 대장주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느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도 보면은 이제 비메모리나 이런 쪽에서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이제 탄력성 있게 좀 튀어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원익 IPS는 그렇게 잘 안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요번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메모리 가격 빠지는 거는 너무 확실하고요. 지금 업황 바닥은 아니에요. 아마 이제 1분기 정도를 업황 바닥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요번 반등이 계속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좀 쉴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리고 장비주들 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121선 정도에서 아마 막힐 것 같고 원익 IPS도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에서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느냐 아니면 단기로 투자하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중장기로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은 목표가 뭐 한 4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내년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단기로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 저는 29,000원 정도면은 일단 한번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물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죠. 29,000원을 목표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물타기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오히려 29,000원에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서 약간의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중장기를 하실 것 같으면은 물타기를 하시되 여러 번 나눠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네. 5%씩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더 사셔가지고 4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손절은 뭐 필요 없는 종목일 것 같고요. 단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제대로 반등이 나오려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 한 3, 4월은 돼야지 예. 예, 반등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한동안 옆으로 좀 횡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단님, 원익 IPS 자세하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원익 IPS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년 봄쯤은 되어야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시기를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단기와 장기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일단 짧게 보게 된다면 굳이 추가 매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짧게 봤을 때는 29,000원 정도까지 손실 줄이는 선에서 나오는 전략이 한 가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길게 내년까지 쭉 끌고 가실 수가 있다면 그때는 여유 있게 한 4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익 IPS 종목 진단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해봤는데 사실 뭐 앞서서 저희가 월덱스도 살펴드렸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반도체 장비 뭐 워낙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점을 방금 전에 또 언급해드렸는데 반도체주들의 이런 관심도 이제 언제쯤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더 폭발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실제로 종목 진단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가능하고요. 전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루님께서 갖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대원제약을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원제약의 매수 가격이 18,671원입니다. 비중은 10% 갖고 계시고요. 현재 주가가 16,600원에 오늘 일단 종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대원제약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네요. 차트 보니까 대응이 쉽지가 않은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대원제약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운영자님, 대원제약입니다. 18,671원, 10% 비중이신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제약회사니까 예. 회사가 뭐 신약 개발 모멘텀은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주가가 잠깐 아마 4, 5% 정도 올라갔다 밀렸을 건데. 맞아요.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한절기 때문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급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주력 제품 자체가 해열 진통제 쪽이에요. 네. 그다음에 가래 제거제 이런 거라든가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 쪽으로 한절기 때 독감 환자가 많이 유행한다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단기 짧은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회사가 이제 실적은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해열 진통제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 그렇죠.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어떻게 보면 수혜주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올해 아마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날 겁니다. 예. 그래서 밸류로 따지면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예산은 이제 뭐 신약 개발 모멘텀이 없으니까 이제 밸류 가지고 주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PR이 10배 정도 돼요. 10배 네. 정도 되면 제약주로 따지면, 과거로 따지면 특별히 이게 실적 중소형 제약주 같은 경우는 밸류로 따지면 12배, 장이 좋을 때 14배 정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사가 현재 지금 10배,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약간 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어요. 현재 예.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여건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걸 감안한다면 예사가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오버슈팅이 하기 어렵습니다. 예. 주가가 맥시멈 올라가더라도 18,000원이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18,500원대 그 정도의 저항선인데 매물층이 여기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님 2만 원대 사셨어요. 뭐 18,000원에 매수하셨네요. 그렇죠. 네네. 18,000 사셨나요? 그럼 뭐 18,000원 사셨으면 뭐 거의 8월 달 이전에 사셨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시장 네. 여건을 감안하면. 그렇죠. 이게 뭐 서운할 거 없어요. 반토막 나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익 못 내서. 그래서 목표 수익을 작게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종목은 지금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갖고 있으면 전혀 부담 없습니다. 제약주라는 것 자체가 방어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시장 자체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어디까지 침체될지 모르는 거에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경기가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어서 주가는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네.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갈 때 주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주가 기대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딱 보면 최근 들어서 매물층 자체가 딱 지금 1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지금 18,000원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18,500원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가 18,000원대니까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정도 가격대에서 팔아가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이제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 목표 가격은 18,000원 언저리 정도를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잘하면 12월 정도 되면 18,000원 정도 언저리니까 현재 가격대 10% 이상 상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목표 수익만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편안하게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대 수익 자체는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8,000원 그 부근까지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는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원제약 블루님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이 있습니다. 레귤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애경산업 갖고 계시네요. 자, 애경산업 매수 가격을 보니까 13,500원이에요. 20% 비중. 정말 애경산업 끝도 없이 지금 내림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만원도 이제 슬슬 위태롭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더 넓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2018년쯤인가요? 그때 고점 나오고 79,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만 그 뒤로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지수가 그렇게 많이 잘 갔을 때 그때 고점을 봐도 3만 원 정도에서 그 뒤로는 계속 내려왔어요.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커진 상황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13,500원도 사실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지만 거기서 더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애경 산업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과연 이 종목으로 손실을 줄이는 희망이 보일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애경 산업인데요. 계속 내려옵니다. 13,500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현재 이제 10,000원, 1,900원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 제가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네. 저는 매도 의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너무 단순한 거예요. 중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자기네들 자체 브랜드들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 내에서 이제 하기가 힘들고, 예. 그래서 뭐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것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 쪽에는 매력을 못 느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그게 이제 본업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애경 산업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조금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가능성이 일단 보여야지만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 하고 이제 바닥을 잡다가 요 근래에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공정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있죠. 예. 네, 그 건을 예전에 조사를 중단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재조사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요거 터지면은 굉장히 이제 또 아마 이제 굉장히 무거운 건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섹터 자체에 어떤 그 시장이 좁아지고 있는 부분, 중국 예. 시장을 잊어버린다는 거는 이건 시장이 굉장히 뭐 주력 시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회사 내에 어떤 이제 그런 묵혀뒀던 악재 넘어가는가 싶었지만은 지금 이제 안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전가를 찾기보다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건들은 한번 조사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한번 또 저점을 깰 수도 있거든요. 크게 빌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1,400원 이번에 나왔던 저점이 깨지면은 일단 매도를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2,500원 정도 오면은 전량 매도를 하고 예. 손실 줄이고 나오는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귤렛님께서 신청해주신 애경 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화장품 얘기가 쏙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종목들 뭐 크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장품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소실이 좀 많이 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저점이죠. 이 1,4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애경산업 과감하게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윗방향으로 봤을 때도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5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를 두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자, 레귤러님의 애경산업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일장 전략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운용자님, 내일장 전략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큰 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심스럽지만은 저점은 좀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부분 자체가 하방을 좀 많이 지지할 것 같고요. 올해 아마 두 번 정도가요. 금리 속도 조절 피복 가능성 때문에 주가 올라섰다가 다시 꼬꾸라졌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11월 2일 날 미국 FMC가 있는데 그게 뭐 나쁘게 얹은 위원들이 시장을 흐트러뜨리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가지고 다시 하락세로 이끈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일단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관심 자체가 최근에 이제 완화적인 정책이 나왔던 것 자체도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보다는 지나친 경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게 바이든 대통령 11월 8일 중간선거에 상당히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주식시장을 크게 변동성을 야기시켜가지고 불안하게 할 가능성은 없다. 뭐 그리고 일단 대체적으로 또 중간선거 이후에는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도 역사적인 기록이죠.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부진한 부분인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자체는 뭐 지수는 뭐 보합권이지만 상당히 업종별 종목별로 상당히 등락이 심한 것 자체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부분 자체가 아직도 지금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 앞서부터 돈들이 지금 딱 주셨던. 숨고 있는 쪽이거든요. 고객이 네. 조금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을 좀 때문에 시장이 곧바로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코스피 22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좀 될 것 같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국내 시장 자체가 거의 한 달 동안 22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30포인트 등락입니다. 네.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지고 있는 국면인데 점차적으로 완만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이제 지수의 변동성 크지는 않는데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산업에 따라서 최근에 나왔던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걸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옛날 같으면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해당 종목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같은 네. 경우도 그렇거든요. 최근에 뭐 스냅이라든 종목들 보게 되면 스냅이 주가 떨어질 때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그 종목만 빠지거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실적 중요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약간 불확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안 좋은 종목을 회피하는 것 필요하다. 그래서 안 좋은 업종 자체는 반등 시대 매도해가지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들 관련 쪽이 아무래도 IT 쪽이고 자동차는 완성차 도하는 부품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비메모리라든가 패키징 기판 쪽, IT 쪽은 그다음에 2차전지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실적이 상당히 좋은 쪽은 2차전지 쪽이거든요. 네. 오늘 신재생연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졌는데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차익성 매도 물량 나올 때 저가 매수는 해도 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선별적인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현 농정력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전략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께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증시가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도 있고 다음 주에 FMC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박스권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게 상당히 좀 유력하다 이제 뭐 보이고요. 예. 단지 저는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저는 11월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 반등이 제대로 한 번은 나온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거는 이제 금리 인상 폭이 피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0.75가 되면 이거 피크가 아니죠, 11월 달이.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전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이 0.75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한에서 네. 지금 이제 바닥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근데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 0.75, 11월 0.75, 12월 0.75 그러면은 네. 연말 금리가 4.75인데 이거는 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그거는 이제 현물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12월은 뭐 많이 가야 저는 0.5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금리 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은 포트폴리오 정비를 많이 하세요. 예, 지금 이제 잘 가는 쪽들은 방금 이제 운용론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그 기술주들이 잘 가거든요. 예. 그런 쪽들로 많이 가시고 뭐 화학주 가지고 계시고 코로나주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어려운 종목은 계속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 그런 쪽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 슬슬 확인이 되고 있으니 포트폴리오도 여러분 재정비를 할 시기가 왔다는 점 두 분 다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